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한두 분도 아니죠. 몇 분이 있었습니까? 4만여 명분이 우리 2천억이란 돈을 갖다가 소중한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7조라는 더 큰 돈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많은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여러분 얼마까지 보장을 해줍니까?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기로 법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 나머지 이분들은 뭐예요? 5천만 원 넘어가는 돈을 갖다가 저축은행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산저축은행에도 넣었었고, 근데 돈을 띄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는 시장경제 질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잖아. 누가 너한테 저축하라고 그랬어? 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누가 너희들한테 저축하라고 그랬어? 니네 왜 저축은행에다 돈 넣니? 거기 은행 이자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안전한 은행에다 넣지. 농협에다 넣고. 농협은 차라리 그냥 기억을 싹 잊어버리잖아. 넣는지 안 넣는지. 머리 깔끔하게 해주잖아. 얼마나 간편해. 그런 믿을 수 있는 곳에다 돈을 넣어야지. 왜 기록이 확실하게 남는 데다 돈을 넣어갖고 우기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 말씀드린 건 과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길에 앉으셔서 막 데모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참 억울하다, 저분들. 그 다음에 꼭 나오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들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그분들이 왜 어쩔 수 없어가 아닌지를 갖다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는데, 뱅크런, 그래서 파멸한 확실한 돈 반자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우리 뭐냐? 우리 아주 유명한 친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거죠.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아, 이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나스닥 위원장이에요. 나스닥은 아시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사기치셨습니다. 예, 근데 사기쳤는데, 얼마에 사기쳤냐면 650억 불을 사기쳤어요. 아마 세계 최대 사기일 겁니다. 650억 불이면 6,500원, 6조 5천억, 65조. 그러니까 80조 정도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해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에이, 마늘밥 했더니 몇십억 나오더라. 귀엽지 않습니까? 단위가 다르죠. 그래도 하면 그래도 그래. 몇십 조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친구가 뭐였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은행을 만든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행을 만들어갖고, 이 저축은행이죠. 쉽게 표현하면. 원래 미국은 예전엔 저축은행이 한국보다 훨씬 더 활성화됐던 겁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대형은행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나오는 건 대부조합 파산 사건 이후에 대형은행들이 확 커지는 겁니다. 그전엔 미국 오히려 새마을금고 같은, 왜 우리 옛날 햇님 아들 우리들의 차돌이, 서부소년 차돌이 나오잖아요. 그 서부소년 차돌이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항상 두 개가 딱 있잖아요. 보안관 있는 그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은행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화된 그런 마을 소규모의 은행들이 아주 탄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은행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차렸는데 이 사람이 한 9년, 10년 동안 매번 이자율을 갖다가 9%, 10%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 6% 줄 때 계속 9%, 10% 준 겁니다. 굉장히 신뢰가 높아진 거죠. 야, 저 믿을만하다. CJ뱅크가 있습니다. 진기뱅크가 있는데 내가 은행을 만들었어요. 은행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다 그런 거죠. 요새는 규제라지만은 내가 은행을 세웠는데 다른 애 의자에 6%, 7% 줄 때 나는 9%, 10%를 계속 준 거예요. 그것도 9년, 10년을 계속 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뢰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예요? 저축을 했겠죠. 오케이? 그럼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받은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이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이자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메이도프 사건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보세요. 옆에 은행 같이 하는 놈은 괜찮아, 이상해요. 눈치챘겠죠.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나랑 똑같은 데서 돈 빌려주고 있거든요. 나랑 영업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난 암만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이자를 6%밖에 못 주는데, 저놈 10% 주고 있는 거죠. 저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건 손해보고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게 감이 잡히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9년 동안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새끼 저 개버러지예요, 하고서. 그랬더니 감독을 해서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줄 돈이 없으니까 나간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개주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표현 되느냐면 범죄자죠. 어떤 의미에서. 네, 대한민국 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법 중에서 우리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도 있고요. 평등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도 있고, 그 다음에 참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 있습니까? 법 전공하셨잖아요. 무슨 권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청구권 있잖아요. 대한민국 청구권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예,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국가
배상 청구권 있고 형사 보상 청구권 있고 재판 청구권 있고 청원권 있고 맨 마지막에 무슨 권 있죠? 이러니까 45분 떨어졌죠. 이 사람이 지금 40 몇 번 떨어진 거예요. 신림동에서 비빌려다가 여기 온 거예요.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있잖아요. 범죄 피해자는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왜? 범죄 피해자는 구조를 받아야죠. 저희가 말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를 본 거는 구해줘 줄 필요가 없죠. 정당하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손해봤어요. 그걸 왜 국가가 배상해 줍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이 시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국가가 그걸 도와줘야죠. 물론 다 도와주는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상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모하는 분들, 야, 니네 5천만 원 계약 끝났었으니까 니네 더 돈 못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우리 그 저축은행 했던 사람들이 이런 메이도프 같은 사기꾼이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은행 영업을 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은행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빴다거나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파산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산저축은행장에 있는 기관들이 범죄를 갖다 공부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들의 주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래도 명확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죠. 아, 우리나라 정당한 거는 보상해 주잖아요. 건설사가 PF 해갖고 부도 왕창 내고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1조라는 돈을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긴 굉장히 관대하죠. 그건 어떤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뭐 비스크리무리하게 그건 도와주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럼 우리 논리가 우리 서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들이 그런 논리를 전하는데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도프 어떻게 됐느냐? 150명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러죠. 네, 과연 우리나라도 한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 몇 년형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여기 계세요. 아유, 귀여우셔라. 여전히 착해 보이세요. 그죠? 네, 앞으로 148년 남았습니다. 자, 아직 형기의 75분의 1밖에 안 보내셨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기라고 그랬어요? 폰지 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폰지 사기 많이 하는데, 폰지 사기라는 거는 이제 1920년에 그 이태리에서 폰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얘가 이제 사기를 친 건데, 사실 사기하고 우리 이러잖아요. 사기 치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사기 당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머리가 나빴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기와 정상 간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이도프도 은행업 한 거고요. 다른 은행도 은행업 하는 거예요. 은행업의 본질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객의 돈을 불려와갖고, 오케이? 남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대 마진으로 차익을 볼 뿐인 거예요. 그게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은행 중에서는 어떨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신용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고 돈을 끌어모을 수도 있죠. 그게 사기입니까? 그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10%씩 내가 이자 줄게. 다른 은행 7% 주는데 내가 10% 줄게 하고 돈 끌어모으겠죠. 은행도 경쟁을 하니까. 그게 사기입니까? 예. 네. 근데 운영해봤는데 이자율이 6%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파산하는 거죠. 사기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메이도프도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변명을 했고. 그래서 메이도프가 내가 은행업과 뭐가 달라? 예, 네. 은행업의 문제과 난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다만 금리를 많이 들였을 뿐이지. 오히려 고객을 위해 뭔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뿐이죠. 예, 네. 그럼 이제 그 기준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따지면 다 사기가 아니라 그럴까요? 야, 내가 막 가서 꼬시는 거야. 나한테 2천만 원만 맡기면 내가 매달 2억씩 줄게. 뭐 하느냐고? 아이, 그거 묻지 마. 북한에 금괴가 있는데 김정일이 나한테 매달 하나씩 보내주기로 했어. 김정은도 도장 찍었어. 왜? 내가 예쁘잖아. 김정일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 넘어갔어요. 이거 사기죠. 에? 정도의 문제죠. 정도의 문제.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야 할 거냐인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폰지 사기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90일에 1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피라미드보다 많이 보장한 것도 아니에요. 귀염둥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피라미드에 비하면 우리나라 피라미드는 처음에 막 단체 합숙하면서 막 먹을 것도 공짜로 다 주고, 그잖아요. 예. 밖에 내보내주지도 않고, 교육도 공짜로 다 시켜주고, 다이아몬드 클럽! 거기 들어가면 작살이잖아요. 그 100%만 나옵니까?
근데 유럽의 우표나 된 차일 거라 그래서 이태리 우표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우표를 산 다음에 미국에 갖다 팔면 돈 번다 이래갖고 예, 그거 내가 할 테니까 90% 100% 이자 낸다 그래서 4만 명이 1,500만 달러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당시에는 예전에 갖고는. 근데 이제 8개월 만에 들통 나왔고 5년형 선고받았던 우리 폰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폰지 사기다 그러면 이게 이태리에서 나왔던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가 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 합법화된 피라미드가 있으니까요. 그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자, 어쨌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를 한 분을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정도를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를 갖다 이제 그 기준점으로 둘 거냐인데, 이제 민스키가 이제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경제학적 영예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단한 경제학자인데,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표현까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번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민스키가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민스키를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전까지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의 공황과 이 호황이 발생하는 걸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로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공황을 예견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사람은 금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가지에 포함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해지 금융, 해지라는 건 이제 리스크를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다 언제든지 이자도 줄 능력도 있고 원금도 줄 능력이 있는 그런 금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금융이죠. 예, 그래서 해치 금융이라는 건 정상적인 금융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우리 다 빚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가량 됩니다. 실제로 저는 1,000조가 넘다고 생각해요. 왜? 전세를 빼고서 1,000조라는 거거든요. 그 개념 이해 가세요? 혹시 전세 주셨나요? 다른 사람한테? 왜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다. 전세 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세도 사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1,40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쨌든 1,000조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부채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있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빚은 있으시죠. 예, 그러면 해지금융은 이자도 언제든지 갚을 수 있고 원금도 내놔 그러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금융이라는 거죠. 이제 투기금융은 뭐냐면 이자를 갚을 수는 있지만 원금 상환은 염두에 못 두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투기금융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투기금융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투기금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느냐면은 이건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빚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누가 내고 싶어서 내고 있습니까만은 요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이걸 아예 포기해 버리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의 원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그건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다 나쁘다는 뜻이에요. 예.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면 300만 원을 빌리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하면 300으로 해요? 아니면 1,500으로 해요? 1,500만 원 빌리시죠? 여러분 적금 돈 모으실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팁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매달 50만 원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을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200이에요. 그럼 내가 월급에서 50만 원씩 내가 적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50만 원짜리 적금 넣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젊으셨을 때는 물론 적금 같은 거 더 하시지 말고 재테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누구든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 심리는 틀려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25만 원짜리 하나 넣고 15만 원짜리 하나 넣고 10만 원짜리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요번 달에 지출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30만 원밖에 저금을 못 해요. 내가 요번에 예를 들면 20만 원밖에 저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돼 있는 사람은. 네, 안 해버리죠. 그리고 남은 20만 원도 써버린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40만 원이 돈이 남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4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저금하려면 얼마 넣어야 돼요? 50 넣어야 되죠? 에이, 저금 못하겠구나. 쌍 하고서 40만 원 갖고 술 처먹거나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나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넣고 이거 한 달만 기다리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기본 센스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경제학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돈 모으는 그냥 4개의 통장 이런 책이 귀염둥이 보면 이런 귀여운 수준이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내가 돈이 300만 원 필요할 때도 대출을 300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뭐가 되느냐? 1,500을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0을 갖다 쓰면 이자가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되느냐? 300만 원을 내가 빌린 상태에서는 계속 원금을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이. 내가 갚아야지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1,500이 딱 되는 순간 갚아야지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앞에 계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첫 회사 들어가서 직장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웬만한 데서 다 마이너스 통장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덜컹 이거를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건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이게 목표가 돼요. 실제 목표는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표가 된다고요. 목적 전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에 결국 부담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을 대출 받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더 잘 만들어주죠. 대신에 은행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대출 받는 게 어려워요.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받는 게 어려워요. 예, 이해 가셨죠, 여러분? 수수료 주고 대출 받는 거예요. 그게 돈 모으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빌려주면. 자, 어쨌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투기금융이죠. 이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뭐냐? 폰지 금융입니다. 아까 폰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자도 갚을 능력도 없고 원금도 상환할 능력도 없다. 이제 한마디로 해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민스키가 일어난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경기 국면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황 때에는 이 해치금융밖에 없겠죠. 그러다 이제 경기가 막 호황으로 되면 누구든지 막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사업만 벌이면 다 성공할 거 있잖아. 그때 이제 폰지 금융이 판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융에서 폰지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가 바로 금융공황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에 발려 들어간다라고 바라본 것이 바로 민스키 이론인데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를 상당히 잘 설명할 수 있죠.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왜 터졌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닌자 대출이라고 그랬죠. No income, no 닌, income, and 자, no asset. 오케이?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한테 돈 왕창 빌려주잖아. 그게 무슨 금융입니까? 일종의 폰지 금융이죠. 그러니까 폰지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경제에서 커지게 되니까 결국 그 거품이 터지게 되고 미국 경제 불황이 오더라. 그러니까 원래 실물 경제 중심으로 설명하는 주류 경제학보다 민스키 이론이 더 잘 맞아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히트 친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고요. 다시 돌아보시면 결국 이거라는 거죠. 폰지 금융인 줄 알면서 돈을 갖다 쓰면 그건 사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자도 상환할 수도 있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 빌립니다. 죄예요, 그게? 아니죠. 최소한 원금은 당장 못 갚겠지만 이자는 계속 갚을 수 있어. 돈 빌렸습니다.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죄라고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돈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을 게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건 사기라는 거죠. 그건 폰지고 메이드오프고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더더구나 이런 정보를 갖다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면, 장부로 무슨 회계를 했다면, 분식 회계를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사기의 대상자죠. 그래서 그 사기의 대상자는 바로 뭘 받아야 된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전형적인 법적 상식이고 자본주의 기본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쉽게 정말 억울하겠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 우리도 당할 일이 아니니까 모르니까요. 전 아니지만, 그래서 부실저축은행의 실태를 갖다 바라보면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이 대출 지시에서 우리 5개 계열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열사 특수목적법인을 120개나 만듭니다. 그 대주주들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를 120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5조를 갖다 대출해 준 겁니다. 내가 예금주인데, 내가 대주주예요. 은행. 내가 진기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기가 진기 회사를 120개 만든 다음에 예금을 갖다 끌어왔잖아요. 높은 이자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 5조를 대출해서 여기다 준 거예요. 그럼 이게 건실한 사업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건실한 정도가 아니라 왜 말이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갖다 원래 우리는 금산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산 분리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둔감해요. 금산 분리 정말 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경영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설립을 한 겁니다. 차명으로, 가짜 이름으로. 그죠? 내가 어디에요? 진기뱅크 대주주인데 내가 회사를 갖다 세웠는데 여기는 진가회사로 세운 거예요. 다른 애들 이름 빌려갖고. 그래갖고 한 개 전부 다 아파트, 골프장, 납골당, 공장, 운전학원, 실버타업 등에 투자를 했는데 뭐 업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서 120개 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실시에 들어간 거는 스타트라도 해본 게 21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총 규모가 얼마다? 7조 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조를 가지고 가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했는지 모르는 거고 회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해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완전 폰지 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여기 계신 분 감사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금감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죠, 배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폰지 사기를 벌인 거예요. 다 징역 150년 가야 되는 겁니다.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50년 가야 되는 거죠. 메이도프는 머리라도 썼죠.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영업정지 하루 전날 VIP 예금 뭐 했습니까? 달행 인출되면서 우리의 도덕적 분노가 확 나왔는데 단순한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문제이고 구조받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뱅크런의 말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이런 금융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뱅크런의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게 금융의 또 다른 이름은 결국 신뢰 아니겠습니까? 은행은요 모든 예금자가 동일한 시각에 가서 돈을 찾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은행도. 그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금업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금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예금 찾으러 오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은행에다 돈 다 넣고 있어야 되게? 상식적으로. 전 대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했던 돈을 한꺼번에 회수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그런 신용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금한 사람 10명 중에 예금한 사람이 1000만 명이잖아요. 100분의 1은 뭐해도 10분의 1만 동시에 가서 은행에다 그날 예금 달라 그러면 모든 은행은 다 박살납니다. 전 지구상에 안 망할 은행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건 뭐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뭐의 붕괴다? 금융의 또 다른 이름은 신뢰인데 그 신뢰를 붕괴시킨 거죠. 그 신뢰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엄청난 범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결코 그런 거에서 야 정보 5천만 원까지 한도. 물론 그것도 전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꼭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그과 명함이 있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더 많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현재 PF 대출 잔액 보시면은 한 38조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근데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12.86%, 12.86%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있으면 다 이건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금융의 또 다른 이름이 이런 제2금융권의 파고가 제1금융권까지 넘어가면 그땐 경제가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갖다 통해서 이것이 어떤 형태에 이르렀을지는 사기적인 행태이며 이것에 대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화이팅!